2010년 4월 10일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 와카미야라는 동네의 한 임대창고입니다. 경찰이 그 안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 한 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것 아니었어요. 당시 경찰은 이미 다른 사건 하나를 쫓고 있었거든요. 나가노에서 한 가족 3사람이 3월 하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이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이 실종과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들을 하나씩 조사하고 있었고 바로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임대창고를 그리고 그 안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를 체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였고요. 사라진 3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딸려 나온 또 하나의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창고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경찰은 파고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시신 한 구를 조사하는 과정이 결국 사라진 3사람의 죽음까지 통째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사라진 3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가노시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던 62살의 회장님, 그리고 그 회사의 전무이자 회장의 아들인 30살 장남, 그리고 장남과 함께 살던 26살의 사실혼 배우자. 회장의 사업을 총괄하고 아들이 전무로 신일무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의 중심이던 사람이 한꺼번에 2사람이나 자취를 감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창고 승합차에서 발견된 그 남자, 사라진 가족 중 한 사람인 장남이랑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던 변사 한 건과 일가족 실종,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있었던 거죠. 이 남성이 누구고 장남과 어떤 사이였고 이거는 이 사건의 가장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따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시신 한 구가 사라진 3사람에게로 가는 문을 열었다.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창고를 사용하던 회사의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창고 승합차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까지 발견됐으니까 좀 더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실종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이토 가즈시였어요. 그리고 앞서 그 창고 확인해보라고 얘기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이토였어요. 사라진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도 이토인데 이 사람이 체크해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시신이 발견됐어. 근데 그 시신이 그 사라진 장남이랑 가까운 사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시선이 당연히 이토한테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이토가 자신의 이제 알리바이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족이 사라진 날의 행적,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토가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가 경찰이 진술의 모순을 하나 둘씩 짚어내니까 점점 궁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의 입에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는데 사라진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나가노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아이치현에 묻었다라는 자백이었어요. 이 한마디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 그것도 강도 살인사건으로 뒤집힌 거예요. 경찰은 진술을 근거로 곧장 아이치현으로 향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아이치현 니시오시에 있는 한 자재보관장, 건축 자재를 쌓아두는 넓은 야적장이었다고 해요. 자재보관장의 흙더미를 파내려가자 가방에 담긴 채 묻혀있던 시신 3구가 나옵니다. 사라졌던 가족들, 3사람 모두 로프로 목이 졸려 질식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가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야적장 흙더미 아래에서 온 가족이 발견됐어요. 이제 시신이 나왔으니까 수사가 빠르게 전개됐겠죠? 이튿날인 4월 15일 새벽, 경찰은 이 사건에 관여한 남성 4명을 우선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이번엔 강도살인이라는 훨씬 무거운 혐의로 4사람을 다시 체포하게 되죠. 붙잡힌 4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더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가운데 3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 회장과
장남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거든요. 앞서 진술을 했던 이토 가즈시, 그리고 마스바라 노모히로와 이케타 가오루, 여기에 시신 운반을 맡은 외부인 사이타 히데키까지 이렇게 4사람이 이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고용주 일가족을 살해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대던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강도로 돌변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살인과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피해자인 회장은 한국 국적의 사업가, 나가노에서 건설과 수도설비공사 등 여러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 그룹의 중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사람을 부리는 방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 기록에 따르면 회장 측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 못 갚았으니까 내놔. 그리고 그 채무자를 아예 그 사업 그룹 아래에 두고 일을 시켜요. 그리고 빚을 갚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올가매서 사실상 그 삶을 그 회장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그런 구조. 주도자로 지목된 이토도 마스바라도 바로 이 구조 안에서 갇혀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사람은 회장의 자택 겸 사무소에서 숙식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했고 쉬는 날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의 기록에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하루 수면이 서너 시간에 불과했으며 숙소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감정 표현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훗날 재판에서도 조금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법원은 이들의 장시간의 숙식 근무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빈번한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 속에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살인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토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범행에 나섰던 마스바라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건 기록에서는 마스바라가 원래 성실한 배관공이었고 전과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독립을 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게 화근이 됐어요. 회장이 그 빚을 멋대로 대신 갚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스바라는 원래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회장에게 갚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여기에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치는 일까지 겹치면서 마스바라 역시 이 회사의 지배 아래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회장 부자의 지배 아래에서 급여를 부당하게 공제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마스바라 역시 이 2사람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초기부터 이토의 범행을 함께 상의한 이 사건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토 혼자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끌어들인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마스바라도 회장 부자에게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초기 계획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다만 이케다라는 인물은 이 2사람보다 훨씬 늦게 제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 차이는 뒤에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토와 마스바라 말고도 비슷한 처지로 이 회사에 붙들려서 생활하던 사람이 더 있었다고 해요. 감시 속에서 무급에 가깝게 일하는 생활이 몇 년이나 이어지니까 이토와 마스바라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얘네 둘 회장 부자 없애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세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배경을 알아야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미뤄뒀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모든 사건의 문을 열었던 그 창고 승합차 속 남성.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남성은 이 일가족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겠죠. 오히려 이 사건의 뿌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이토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토는 처음부터 범죄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관련 기록에 따르면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오사카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살아갔고 22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 됩니다. 전과도 폭력단과의 얽힌 이력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이토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건 2005년 미야기라는 폭력단 관계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바로 이 창고에서 훗날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 남성이 이 미야기였어요. 폭력단 관계자. 이 미야기는 이토를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올가맸다고 합니다. 강제로 양자 결혼을 맺어서 성까지 바꾸게 하고 소비자 금융에서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돈을 뺏어가 버리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쥐고 있으니까 도망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미야기를 통해서 이토는 피해자인 장남과 알게 됩니다. 이토가 회장 부자의 회사로 흘러들어가게 된 출발점이 여기였어요. 어린 시절 계부의 폭력에서 시작된 이토의 삶이 미야기의 지배로 다시 회장 부자의 지배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미야기는 피해자의 장남과도 오래 얽힌 사이. 두 사람은 원래 과거에 같은 그런 폭력단에서 함께 몸담았던 선후배 같은 관계였는데 이 미야기라는 애가 장남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막 폭력을 쓰고 난리를 치면서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2008년 여름 수사기관은 바로 이 장남이 미야기를 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야기의 시신은 차량에 실린 채 창고에 방치됐고 이토는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 거죠. 그 시신이 바로 2010년 4월 이 사건의 문을 연 우리가 맨 처음 만난 그 시신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토를 짓누른 건 다름 아닌 공포였습니다. 이 장남이 사람을 죽이는 걸 직접 곁에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시신 처리까지 도왔어. 그러니까 입을 여는 순간 나도 범죄에 가담한 거니까 못한 거지. 그리고 장남이 야 너도 미야기처럼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니까 이토는 이 장남 부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건의 진짜 구조가 보이시죠? 장남이 과거에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고 그 시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장남 자신과 가족 2명의 죽음까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거죠. 미야기를 총으로 쏜 장남은 이미 살해당한 뒤였기 때문에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됐고 미야기의 시신 처리에 관여한 다른 인물은 사체 유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야기를 살해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결국 없었던 거죠. 이토가 이미 살인과 시식 은닉을 곁에서 지켜봤고 그 살인이 수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지켜봤고 이 일이 훗날 이토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토가 왜 결국 살인을 결심하게 됐는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측 기록에 따르면 살해 결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0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회장 부자가 오사카에 있던 이토의 아내를 나간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짓눌리면서도 가족만은 지키려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 가족에게까지 손을 뻗으려고 하니까 이토의 마음속에는 살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도망치지 못한 이유도 결국 가족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달아나면 남은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 여겼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경찰조차 회장 부자와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게 이토 측의 설명입니다. 이토는 같은 처지의 마스바라한테 회장 부자를 죽이자고 제안을 해요. 같은 마음이었던 마스바라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두 사람은 살해 방법과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함께 준비하죠. 목을 조를 로프, 시신을 옮길 트럭, 그리고 장남을 재울 수면 유도제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도구와 동선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뜻이죠.
이 계획성은 뒤에 재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이케다도 끌어들여요. 1심 재판부는 이케다 역시 회장 일가의 통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특히 장남이 이케다의 교제 상대에게 낙태를 강요한 일에 크게 분노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케다의 가담은 결이 조금은 달랐어요. 이케다는 범행 한 달쯤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전해 듣고 제안을 받긴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범행 날짜를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해요. 여기에 시신 운반이라는 꾸준 역할은 회사와 거래가 있던 외부인 사이타에게 약 100만 엔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맡겼어요. 사실 사이타는 시신 운반만 한 건 아니었어요. 장남을 재울 수면 유도제부터 시신을 묻을 아이치현의 자재 보관장, 운반장에 쓸 트럭까지 범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제공한 거죠. 이 사람이 보수를 노리고. 운명의 날 2010년 3월 24일 새벽 1시 20분경 이토는 장남한테 그 수면 유도제를 섞은 죽을 먹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먹은 장남은 당연히 곧 의식을 잃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노린 대상은 회장과 장남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변수가 생겨요. 장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이 도무지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사실 이 순간 마스바라는 범행을 망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토가 마스바라를 설득합니다. 이대로 두면 계획이 드러난다. 장남의 배우자는 남편의 상태를 수상히 여겼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살해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배우자까지 죽이기로 이 두 사람이 결정을 한 거죠. 손이 부족해지니까 급히 이케다가 현장으로 불려옵니다. 이케다의 가담은 결이 조금은 달랐어요. 장남의 배우자와 장남을 살해하는 과정, 그리고 시신을 반출하는 일에는 직접 참여는 했지만 회장을 살해하는 데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이케다는 회장 살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죠. 계획을 세우거나 범행을 주도한 쪽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차이가 뒤에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모였고 로프를 이용해서 세 사람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합니다. 먼저 오전 8시 50분경 이토가 장남의 배우자 목에 로프를 걸어서 넘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토와 이케다가 로프를 당겼고 마지막에 마스바라가 혼자 로프를 당겨서 사실혼인 배우자를 살해하죠. 그 다음 의식을 잃은 채 잠들어 있던 장남은 이토와 이케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고 오전 9시 25분경에는 마지막으로 잠들어 있던 회장을 이토와 마스바라가 목 졸라 살해합니다. 한 집안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그 몇십 분 사이에 세 사람을 살해하고 말죠. 그리고 이 살해 과정에서 이들은 집안에 있던 현금까지 함께 훔쳐요.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은 돈에 눈이 먼 거죠. 살인 다음은 은폐였겠죠. 그리고 이 은폐의 규모가 이 사건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 사람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서 반출한 다음에 일단 나가노 시내의 한 창고에 옮겨뒀어요. 그리고 이튿날인 3월 25일 아침 이토와 사이타가 운반용 트럭을 몰고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자재 보관장까지 향하죠. 나가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도착한 야적장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시신이 든 가방을 넣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단단히 다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럭까지 아이치현 고타정의 또 다른 자재 보관장 땅속에 묻어버려요. 시신도 도구도 다 땅 밑으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범행 직후 이들이 확보한 돈 가운데 시신 운반과 보관 장소를 마련해준 사이타에게 약속대로 100만 엔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돈은 주로 이토와 마스바라, 이케다가 나눠 가졌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인 3월 26일 이들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2층의 숨은 수납 공간에서 약 281만 엔을 추가로 찾아냈고 이 돈을 네 사람이 나눠 갔습니다.
이케다가 받은 몫은 약 71만 원이었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이 빼앗은 돈은 모두 약 416만 원.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들이 사례와 함께 돈을 빼앗아 두 번에 걸쳐 나눠 챙겼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죽음은 흙더미 아래로, 도구는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 범죄가 완성되는 듯 했죠. 그런데 이 은폐에는 처음부터 시한폭탄 하나가 심겨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창고에 방치돼 있던 미야기의 시신입니다. 장남이 과거에 저지른 일의 흔적이자 이 모든 지배관계의 출발점이었던 그 시신. 몇 주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되면서 공들여 묻어둔 세 사람의 죽음까지 줄줄이 끌려 나오게 된 거죠. 자신들을 올가맨 과거를 청산하려던 범행이 정작 그 과거가 남긴 시신 때문에 무너진 셈입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들이 회장 부자를 살해한 가장 큰 이유가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강도 목적이 부정되는 건 아니죠. 그럼 왜 강도짓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거는 정말 이런 원한 때문이었어? 아니면 돈도 범행 동기야? 돈이 유일한 범행 동기였던 거 아니야? 살해 전이나 살해 과정에서 현금을 빼앗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실제로 이토와 마스바라 시신 운반책에게 지급할 보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범행 뒤에는 실제로 현금을 강취해서 나눠 가졌죠.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바로 이 강취 의사가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네 사람의 재판에서는 각자의 공모 범위와 강도 목적, 그리고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저마다 다투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이 범행의 처음부터 현금을 빼앗을 강도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줄 게 있는데, 돈이 살인의 유일한 가장 큰 동기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살해 전이나 살해 과정에서 현금을 빼앗을 의사가 함께 있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도살인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만큼 매우 무거웠습니다. 반면에 그런 강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살인죄만 성립이 됐다면 유기징역을 포함해서 형량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빼앗은 돈을 나누기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눴다, 이 점을 들어서 강도살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토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세 사람의 목숨보다 더 우선순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범행이다, 이런 얘기였죠. 반면에 변호인은 이토가 미야기의 시신 처리에 얽힌 뒤에 장남부자의 지배에 놓였고 도망치면 미야기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벗어나기 위한 살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토 본인도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되찾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1심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이 됐어요. 다만 네 사람이 같은 날 한 법정에서 함께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각자 별도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마스바라가 2011년 3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케다와 이토에게도 각각 사형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전에 빼앗은 돈을 나누기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분배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반면에 시신 운반을 맡은 사이타에게는 이듬해인 2012년 징역 28년이 선고됩니다. 직접 살해에 가담한 세 사람이 각자의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엄청난 형량이 부과된 결과였죠. 그런데 항소심으로 올라가면서 이 결론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케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케다의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낮춥니다. 이케다는 구체적인 살해 날짜와 방법을 미리 정한 핵심 계획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범행이 급박하게 전개된 뒤에 뒤늦게 가담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불려왔을 땐 장남은 이미 수면 유도제로 의식을 잃은 뒤였고 처음부터 현금을 노린 정도도 이토나 마스바라보다 훨씬 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케다가 그냥 단순히 현장에 끌려만 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스스로 사라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실제로 두 사람의 목을 조르는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도 했고 돈도 나눠 받았으니까. 항소심은 이런 점을 함께 저울질해서 이케다의 관여 정도와 계획성이 다른 두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고 이케다에게 똑같이 사형을 적용하기엔 그 몫이 너무 무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케다의 감형은 한 사람의 형량이 달라졌다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케다 사건은 일본의 재판원 제도에도 중요한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Why? 시민이 재판원이 내린 사형 판결을 직업법관 중심의 항소심이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는가? 요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케다 사건에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변호인 측의 상고만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케다 사건 역시 이러한 일본의 사형 양형 논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옹반을 맡은 사이타도 항소심에서 형이 바뀝니다. 1심에서는 살인 공모까지 인정돼서 징역 28년이 남았지만 항소심은 사이타가 살인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 아니다. 강도살인을 도운 방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으로 확정됩니다. 반면 마스바라와 이토 이 두 사람의 사형은 그대로 유지돼야죠. 그렇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스바라는 준비 초기부터 이토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직접 살해에도 가담한 이를테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범이었죠. 마스바라의 사형은 2014년 최고재판소에서 확정짓는데 이는 시민이 참여한 1심 재판원 재판의 사형 판단이 최고재판소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이케다의 사형은 파기되고 마스바라의 사형은 최고재판소까지 그대로 유지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자 이토의 사형은 2016년 4월 26일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인상적이었어요. 최고재판소는 이토가 오랫동안 회장 부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 이건 인정을 해요. 이토가 처했던 상황을 외면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결책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너무 쉽고 잔인하게 선택했다. 스스로 준비를 진행하며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형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직 형이 집행된 건 공식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준비하는 시점까지 그냥 사형 선고만 있었지 집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과거에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면 두 사람이 도쿄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근데 집행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형이 확정된 무거운 사건인데도 가해자들이 처했던 지옥 같은 배경을 두고 유독 안타까움이 많이 이야기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부 매체와 사건 기록은 주도자 이토를 두고 일본에서 가장 동정받은 사형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토 측이 공개한 기록과 옥중 작품에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회환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법원도 이들이 피해자 측의 폭력적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사정과 반성 태도 등을 살폈다고 해요. 그치만 그 어떤 사정도 세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고 돈을 강취한 책임보다는 무겁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재판이 던진 질문은 이게 살인이었느냐 복수였느냐 이게 아니라 오랜 폭력에 짓눌리던 사람이 살인을 선택했을 때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형벌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무런 원함도 없던 그 26살 사실혼 관계인 부인, 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 방해가 되니까 그 이유만으로 이거는 단순한 탈출,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
복수 뭐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같은 사건에 가담하고도 형이 사형부터 징역 18년까지 이렇게 갈린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화 사건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